엄마, 저녁 드셨어요? 새벽 4시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김순자는 벌떡 일어나 앉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출장 간다며 집을 나선 지 사흘째 새벽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는 왠지 불길하기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쥔 순자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긴박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전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순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1일 새벽 4시 수원 팔달문 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김치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68세 순자는 3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몸이었죠. 허리를 펴며 낡은 고무장갑을 끼는 순자의 손가락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봄동이 싱싱하겠네.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톡톡톡 경쾌한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죠. 30년 동안 이어온 손맛이었습니다. 굵은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버무리고 새우젓을 섞는 동작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떡집에도 불이 켜지고 생선가게 아저씨가 하품을 하며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죠. 순자 언니, 벌써 일어났네? 떡집 사장이 빗자루를 들고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아이고,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큰일이야. 순자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아들 민호의 사진이 있었죠.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는 35살 청년. 한성건설 안전관리팀 과장이라는 직함이 순자에겐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일찍 출근하겠지. 순자가 사진을 닦으며 중얼거렸을 때 가게 천장에 달린 CCTV가 작은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민호가 작년에 설치해 준 것이었죠. 비상벨까지 달아놓으며 엄마 혹시 모르니까요라고 걱정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죠. 순자야, 오늘은 깍두기 좀 싱겁게 해줘. 네, 할머니. 어제 며느리분 왔었죠? 예쁘더라고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의사라니까. 서울대 나왔어. 순자도 지지 않고 대답했죠. 우리 며느리 은지도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의 며느리 자랑을 하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깍두기를 담으며 민호가 초등학생 때 이 가게 구석에서 숙제하던 모습을 떠올렸죠. 책가방을 메고 엄마 저 김치 배달 도와드릴게요라며 작은 손으로 김치통을 들던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은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2살의 며느리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이거 홍삼이에요. 꼭 드세요. 은지가 내민 홍삼 상자를 받으며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딸보다 더 다정한 며느리였죠.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와. 돈 아깝게.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가 안심이죠. 해가 저물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죠. 엄마, 오늘 김치 많이 팔렸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다정했습니다. 순자는 가게를 둘러보며 대답했죠. 그럼 오늘도 다 팔았지. 너는 밥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엄마도 저녁 꼭 드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다시 김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글 것이고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것이고 아들의 안부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3월 3일 일요일 오전 순자는 가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주말이라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죠. 옆집 떡집 사장이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가 비치고 있었어요. 또 사고 났네, 또. 떡집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그녀는 리모컨으로 소리를 높였죠. 인천에서 아파트 공사하다가 크레인이 쓰러졌대요. 일한 지 3개월 된 젊은이가 그 밑에 깔려서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도 건설회사에서 일하니까요. 떡집 사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돈 벌겠다고 공사 기간 줄이고 자재는 싸구려 쓰고 그러니까 맨날 사고가 나지.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민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죠. 아들은 안전관리팀이니까 오히려 더 조심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오후 3시쯤 시장 상인회 원래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자는 부회장이라 참석해야 했죠.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상인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도 재개발 대상에 들어갔대요.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옆에 앉은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죠. 그 건설회사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약속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이야. 맞아요. 옆 동네도 재개발한다고 난리였는데 상인들 다 쫓겨나고 큰 마트만 들어왔잖아. 순자는 회의 내내 불편한 기분이었습니다. 건설, 재개발, 비리.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녁 6시 순자는 가게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죠. 화면에 한성건설 광고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짓는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문구가 크게 보였어요. 순자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니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은 늦은 시간이었죠.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왜 이렇게 늦어?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김치를 담아줬습니다. 민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죠.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바로 그때 은지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죠. 어머님, 남편이 여기 있었네요. 은지가 민호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잠을 못 자요. 새벽 2시, 3시에도 계속 뒤척이고. 민호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시적인 거야.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지친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대형 건설사의 부실 공사가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철근을 빼돌리고 불량 시멘트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 가야 해요. 밥도 안 먹고? 네, 약속이 있어서. 민호와 은지가 급하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죠.
텔레비전 화면에는 계속해서 건설 비리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순자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며 떡집 사장의 말이 떠올랐죠.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돈 벌겠다고.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3월 5일 화요일 오후 민호는 회사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짓고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단지였죠. 안전모를 쓴 민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정기 안전점검 날이었거든요. 민호는 설계 도면을 들고 건물 기초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철근이 촘촘히 박혀 있어야 할 콘크리트 기둥에 손을 대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계측기를 꺼내 측정해 봤습니다. 민호의 눈이 점점 커졌죠. 철근이 30%나 부족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호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철근을 빼돌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멘트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쉽게 부스러졌죠. 불량 자재를 섞어 쓴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기둥 하나하나, 벽면, 천장까지 5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죠. 모든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정 과장님, 뭐 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직속 상사인 김 부장이었죠. 김 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 안전점검 중입니다. 점검은 됐고 사무실로 와요. 할 말이 있어. 김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따라갔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부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본 건 못 본 걸로 해요. 부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정 과장? 김 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는 입을 다물었죠. 이 회사에서 일한 지 5년이야. 가족도 있잖아. 쓸데없는 정의감 부리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죠. 저녁 7시 민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표정이 왜 그래? 민호는 아내 앞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만약 회사를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죠.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 아파트에 청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잖아. 만약 무너지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회사는 망할 거야. 나도 일자리를 잃겠지. 은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민호는 순자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만약 제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김치를 담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옳은 일이면 해야지. 하지만 가족도 지켜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3월 6일 수요일 오전 민호는 최상무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상무님이 오늘 점심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민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고급 일식집이었죠.
최상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 앉아요. 최상무의 미소가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어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더군요. 민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냥 안전점검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 과장 가족이 있죠?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가족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판단하길 바라요. 최상무가 일어서며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가웠죠. 그날 저녁 민호는 퇴근길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민호는 급하게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심해. 퇴근할 때 혼자 다니지 마. 3월 12일 월요일 오후. 은지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죠. 32살의 초등학교 교사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선생님, 내일 봐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은지는 칠판을 지우고 교탁을 정리했죠. 옆반 동료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오늘 같이 퇴근할래? 미안, 나 먼저 가야 해. 시어머님 가게에 들러야 해서. 은지는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학교 정문을 나선 은지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어요. 우산을 꺼내려고 가방을 뒤적이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금세 굵어졌죠.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지는 우산을 펴며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SUV가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은지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요.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돌린 순간 차가 몸을 들이받았어요. 우산이 하늘로 날아갔고 은지의 몸도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죠. 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검은 SUV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사라졌어요. 은지는 빗물과 피가 섞인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남편 얼굴이 떠올랐죠. 오후 5시 순자는 김치를 배달하러 나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정민호 씨 어머님이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며느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순자의 손에서 김치통이 떨어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순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은지는 어디 있어요?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에 이름을 쓰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때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엄마, 은지는 어떻게 됐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수술한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순자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2시간이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뭐요? 말씀해 주세요. 늑골 3개가 부러졌고 뇌진탕이 있습니다. 2, 3주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어요. 가해자는요? 잡았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뺑소니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저녁 7시 경찰이 병원에 왔습니다. 젊은 형사 2명이었죠. 목격자들 진술을 들어봤는데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로 보입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끄러진 사고요? 그럼 왜 도망갔어요? 당황해서 그랬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하려 했는데 마침 그 구간만 고장이더군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최상무의 협박이 떠올랐죠. 가족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판단하길 바라요. 이게 우연일까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경고였어요. 자신이 본 것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였죠. 밤 9시 민호는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회사 동료인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형수님은 괜찮으세요? 김대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작게 말했죠. 대리님, 혹시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없었어요? 소문이요? 아, 최 상무님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긴 했는데.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죠. 그리고 형사님들이 회사에 왔다 갔어요. 무슨 협력 요청인지 뭔지. 민호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밤 10시 병실에는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은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링거줄에서 투명한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손등에 난 작은 상처들이 보였죠. 아마 넘어지면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자꾸 미안하다는 거야?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 민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는 모르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알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죠. 차트를 보며 은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내일쯤이면 의식을 찾을 수도 있어요. 민호가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네, 젊으니까 회복도 빠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나간 후 순자는 아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줬죠. 마셔.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민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분노였을까? 후회였을까? 순자는 아들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민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3월 15일 목요일 오전.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흘째 같은 자리였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따뜻한 죽을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이었죠. 아들, 이거라도 먹어. 3일째 제대로 못 먹었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아니, 목구멍으로 뭔가 넘어가질 않았죠. 엄마, 제가 은지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일부러 그런 거라고?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고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죠. 제가 회사에서 뭔가를 봤어요. 봐서는 안 될걸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며칠째 숨기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싶었죠. 그때 김대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선배님,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해요. 민호는 김대리를 따라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김대리가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최상무가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정 과장은 이제 정신 차렸겠지, 라고요. 그리고 웃더라고요.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김대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지방 출장을 가라고 하더군요. 선배님한테요. 지방 출장? 네, 다음 주부터 한 달간이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래요.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에게는 먹구름처럼 어둡게만 보였죠. 오후 2시 최상무의 비서가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 과장님, 최상무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뵙자고 하십니다. 민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 민호는 회사 근처 호텔 카페에서 최상무를 만났습니다. 최상무는 비싼 양복을 입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정 과장, 아내 상태는 어때? 최상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잘 있습니다.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최상무가 웃었어요. 다음 주부터 전라도 현장으로 출장이야.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지금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더 가야지. 병원비도 필요할 테고. 출장 수당 2배로 쳐줄게. 최상무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죠. 이건 선불이야. 아내 병원비에 보태. 민호는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최상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정 과장, 현명하게 생각해. 아직 젊잖아. 앞길이 창창한데 왜 스스로 망치려고 해?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전 가봐야겠습니다. 출장은 거절할 수 없어. 알지? 최상무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화요일 새벽. 은지가 일주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돌아온 거였죠.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남편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민호는 병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민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부실공사 증거가 담긴 USB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하면 은지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청가구가 위험에 빠질 겁니다. 민호는 USB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은지야, 이거 내가 맡아줄래? 아버지 나침반이 길을 보여줄 거야. 은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USB를 아버지가 남긴 군용 나침반 안에 숨겼어요.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특별히 개조한 나침반이었죠. 바닥에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자동 전송 앱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48시간 후에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설정했죠. 엄마, 저녁 드셨어요? 민호는 이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번호로 전송되도록 예약했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메시지가 어머니에게 전달될 겁니다. 저녁 6시 순자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김밥을 들고 있었죠. 아들, 이제 은지도 깨어났으니 밥 좀 먹어.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제가 며칠 지방에 다녀와야 해요.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지가 이런데 무슨 출장이야? 회사 명령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있으니 안심이에요.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죠. 30년간 김치를 담그며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조심해서 다녀와. 꼭.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3월 22일 목요일 새벽. 병원 보호자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간이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잠이 들었지만 깊지 않았죠. 며느리가 걱정되고 출장 간 아들이 신경 쓰여서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벽시계가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만 가끔씩 들려왔죠.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라 무음으로 해둔 전화기가 베개 밑에서 부르르 떨었어요. 순자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계처럼 차갑고 울림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엄마, 저녁 드셨어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새벽 4시에 저녁을 먹었냐고 묻다니요. 아들아, 지금 새벽이야. 무슨 일 있어? 김치 잘 팔리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녹음된 것처럼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자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 잘 팔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출장은 어때? 하지만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뚝 끊어진 전화. 순자는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며 다시 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5분 후였습니다.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낯선 지역 번호였습니다. 전라남도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순자 님이신가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전남 경찰서입니다. 정민호 씨가 댁의 아드님 맞습니까?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네, 맞아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죄송합니다. 오늘 밤 11시경 숙소에서 보일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겨우 잡고 서 있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방금 제 아들이 전화했단 말이에요. 방금요? 경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고는 어젯밤 11시에 일어났고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즉사? 그 두 글자가 순자의 귀를 때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방금 통화했다니까요. 순자는 울부짖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이 놀라서 달려왔죠.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쥐고 오열할 뿐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유가족분께서 시신을 확인하러 오셔야 합니다. 주소는... 순자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새벽 5시 순자는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아직 회복 중인 며느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죠. 간호사에게만 잠시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KTX 안에서 순자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분명 새벽 4시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이상하게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전화는 없었다는 듯이요. 내가 꿈을 꾼 건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기차가 달리는 내내 순자는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민호가 가게에서 김치 냄새 맡으며 숙제하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엄마를 꼭 안아주던 날, 은지와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해하던 얼굴. 오전 9시 순자는 전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건물이 순자를 압도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정민호 씨 어머님이신가요?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순자를 영안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계속 부정했죠. 이건 실수야. 우리 아들이 아닐 거야. 하지만 하얀 천을 들춰냈을 때 그곳에는 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분명 순자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민호야. 순자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3월 25일 일요일 오전.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물도 말라버린 듯 했죠. 사흘째 잠을 못 잔 탓에 눈밑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그 웃음이 순자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아직도 새벽 4시의 전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전화를 했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민호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순자를 위로했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구석에서 혼자 우는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죠. 김대리였습니다. 그는 민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순자가 김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떨리고 있었어요. 김대리님 괜찮아요. 일어나요. 김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선배님이 저한테 맡겨둔 것 같아요. 순자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호의 글씨였죠.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떠났을 겁니다. 회사에서 제가 본 것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아버지 나침반이 길을 보여줄 거예요. 김대리를 믿으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아버지 나침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김대리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대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문객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님이 부실 공사를 발견했어요. 그걸 신고하려고 했죠.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실 공사라니. 그럼 민호가 그것 때문에.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상무였어요.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죠. 손에는 두툼한 조이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과장 어머님이신가요? 최상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조의를 표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조의금입니다. 최상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받으며 최상무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뱀 같은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출장 간 이유가 뭔가요? 최상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 과장이 자원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서요. 자원했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대리가 순자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최상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네,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죠. 노후 보일러 폭발이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안타깝다는 말에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최상무가 돌아서려는 순간 순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 사고도 아시나요? 최상무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죠. 들었습니다. 빗길 사고였다면서요? 조심해야죠. 세상이 위험하니까. 그 말을 남기고 최상무는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분명 이 남자가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리가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선 얘기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김대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순자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선배님이 자주 가던 곳이에요.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창고 주소였죠. 저녁 무렵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떡집 사장, 과일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모두가 순자를 둘러쌌어요. 순자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요. 민호가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들의 위로가 순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밤 9시 조문객들이 다 떠나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을 때 김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어머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선배님이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도둑이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배님은 그저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뿐이에요. 김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도 억울했던 것이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배님의 명예를 꼭 회복시켜 드릴게요. 순자는 김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믿을 사람은 이 젊은이 뿐이었어요. 3월 28일 수요일 오후 순자는 민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장례를 치른 뒤 처음 오는 아들 집이었죠. 문을 열자 민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늘 정돈된 것을 좋아했으니까요. 순자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3월 20일자 일기였어요. 은지가 깨어났다. 다행이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겼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아버지. 순자는 민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남편은 늘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순자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한쪽 구석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남편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죠. 군복, 훈장, 사진들, 그리고 묵직한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노쇠로 만들어진 군용 나침반이었어요. 순자는 나침반을 들어봤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자세히 보니 나침반 바닥에 작은 나사가 4개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방으로 내려가 드라이버를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나사를 풀기 시작했죠. 마지막 나사가 풀리자 나침반 바닥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숨긴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순자는 컴퓨터를 잘 몰랐으니까요. 4월 2일 월요일 오전, 순자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모텔 근처 편의점이었죠. 민호가 묵었던 그 모텔에서 1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3월 21일 밤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편의점 주인은 순자를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왜 그걸 보려고 하시는데요? 순자는 민호의 영정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그날 밤 모텔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편의점 주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 사고. 들었어요. 정말 안 됐습니다. 주인은 순자를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켜고 날짜를 찾기 시작했죠. 여기 있네요. 3월 21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화면에는 편의점 앞 도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시 45분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모텔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죠. 잠깐 멈춰주세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중 한 명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절뚝거렸죠. 11시 10분 그 2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뛰고 있었어요. 급하게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5분 뒤 모텔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경찰은 보일러 사고라고 했는데 편의점 주인도 의구심을 가진 듯 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찍었어요. 4월 5일 목요일 오후
순자는 모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건물이었지만 순자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어요.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모텔 직원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남자였죠. 그날 밤 이상한 일 없었나요? 글쎄요. 아, 보일러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데요? 보통은 윙윙거리는 소리인데 그날은 치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전기가 합선되는 것 같은.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일러 폭발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폭발시킨 거였어요. 4월 8일 일요일 저녁 순자는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죠. 건축사는 순자의 오랜 단골이었어요.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순자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남긴 메모에 적힌 아파트 설계도 번호였죠. 이거랑 비슷한 가짜 설계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건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짜요? 왜 그런 걸?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자의 간절한 눈빛에 건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월 10일 화요일 밤 시장 상인회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자가 소집한 거였죠. 15명의 상인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민호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순자는 지금까지 찾은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CCTV 사진, 모텔 직원의 증언, USB. 떡집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언니를 도와야 해요. 민호는 우리가 다 키운 아이잖아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날 밤 시장 상인들은 순자를 위한 특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감시조, 정보 수집조, 증거 보관조, 모두가 자원해서 역할을 맡았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4월 15일 일요일 오후 순자의 김치가게에 낯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었죠. 그들은 김치를 사러 온 것 같지 않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가게 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순자가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고 다른 한 명은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죠. 할머니, 아들이 뭔가 맡겨둔 거 없어요? 순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김치통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빨간 국물이 바닥에 퍼졌죠. 이러지 마세요. 순자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가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USB는 없었죠. 순자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뒀으니까요. 밤 11시 가게 문이 잠겨 있었지만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순자는 집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은지를 돌보고 있었죠. CCTV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들어왔어요. 손전등을 켜고 가게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김치독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김치를 다 꺼내고 독 바닥까지 확인했죠. 그러다가 한 남자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일 큰 김치독 바닥에 비닐에 쌓인 USB가 있었어요. 찾았다. 그들은 USB를 들고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간 건 순자가 일부러 넣어둔 가짜였어요. 안에는 아무 의미 없는 요리 레시피만 들어 있었죠. 4월 16일 월요일 오전 순자가 가게에 돌아왔을 때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치독은 다 엎어져 있었고
김치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일군 가게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습니다. 이런, 순자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때 떡집 사장이 달려왔어요. 순자 언니,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경찰 불렀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들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최상무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어머님, 가게가 엉망이네요. 최상무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시킨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위로하러 왔을 뿐입니다. 최상무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또 돈이었어요. 이걸로 가게 정리하시고 조용히 사세요. 더 이상 아들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순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당신들이 죽인 거잖아요. 최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있어요?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는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말했어요. USB 찾았어요? 최상무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순자를 봤죠. 무슨 USB? 우리 아들이 남긴 거요. 당신들 비리 증거가 담긴. 최상무가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어요.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며느리도 있잖아요. 또 사고 나면 어쩔 거예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순자의 주먹이 떨렸어요. 감히 은지까지 건드리면. 그럼 가만히 계세요. USB가 어디 있든 잊어버리세요. 최상무가 나간 후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뒀던 거예요. 최상무의 협박이 다 녹음됐습니다. 그날 밤 김대리가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회사에서 제 신변도 위험해요.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김대리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그들이 가짜 USB를 가져갔어요. 곧 가짜인 걸 알아챌 거예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올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4월 17일 화요일 새벽. 은지의 병실에 수상한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죠. 그녀는 주사기를 들고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다행히 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봤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간호사가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순자가 뒤쫓았지만 놓쳤어요.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약인지 알 수 없었죠. 순자는 은지를 1인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게 부탁해서 교대로 지키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떡집 사장이 순자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경찰서장이랑 최상무가 골프 치는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친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확신했어요. 경찰도 최상무 편이었던 거죠. 4월 18일 수요일 오전. 경찰서 민원실. 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USB와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접수 창구에 젊은 경찰관이 귀찮다는 듯 순자를 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순자가 USB를 내밀었지만 경찰관은 시큰둥했어요. 살해요? 보일러 폭발 사고로 종결된 건 아닌가요? 그게 사고가 아니에요. 여기 증거가 다 있다니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경찰서장이 나왔어요. 떡집 사장이 보여준 사진 속 그 사람이었죠. 최상무와 골프 치던 바로 그 서장이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젊은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서장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줌마, 이미 수사 종결된 거냐. 증거 불충분이고 이 USB 좀 봐주세요. 회사 비리랑 아들을 죽인 음성 파일이. 서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돌려줬어요. 이게 뭐 증거가 돼? 조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음성 파일. 요즘 기술로 목소리 합성하는 거 쉬워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데 이렇게 무시하다니.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아줌마 계속 이러면 업무방해로 체포할 수도 있어. 집에 나가. 경찰서를 나온 순자는 거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예요. 오후 2시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죠. 변호사는 친절해 보였지만 USB 내용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렵습니다. 왜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상대가 한성건설이에요. 대기업이고 변호사만 수십 명 고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그냥 개죽음이란 말이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해도 보상금 얼마 못 받아요. 오히려 어머님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저녁 6시 순자는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은지가 소개한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로비에서 막혔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꼭 전해야 할 제보가. 죄송합니다. 약속 없으면 들어가실 수 없어요. 순자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기자가 순자를 봤어요. 은지 친구였죠. 어머님? 기자님, 꼭 좀 도와주세요. 기자는 순자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USB를 확인한 기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건 정말 큰 건이네요. 하지만 뭐예요? 한성건설은 저희 방송국 최대 광고주예요. 이걸 보도하면 광고 다 끊길 거고 저도 잘릴 겁니다.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모두가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밤 9시 순자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파괴된 가게 앞에 서 있으니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때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 언니, 이제 그만하자. 떡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무서워. 그놈들이 우리 가게도 부술지 몰라. 민호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순자는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걸 봤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 알았어요. 순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순자 혼자 남았죠. 병원으로 돌아온 순자는 은지 병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지마저 순자를 말렸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어머님까지 위험해져요. 이제 그만하세요. 너까지 그러니? 남편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다치는 걸.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어요. 정의는 없고 진실은 묻히고 악인만 승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4월 19일 목요일 새벽. 순자는 낙골당에 갔습니다. 민호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내 원수를 갚아주지 못해서. 순자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터뜨린 통곡이었어요. 낙골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최상무 그놈이 이겼어. 우리가 졌어. 미안해, 민호야.
순자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것도 소용없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화면을 보니 민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죠. 또 그 이상한 전화였어요. 메시지가 재생됐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제가 남긴 걸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가 또 뭘 남긴 걸까?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어요. 납골당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죠. 민호의 유골함이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민호가 보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남긴 걸 다시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더 확인하라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USB는 이미 확인했고 음성 파일도 들어봤어요. 더 이상 뭐가 있을까? 새벽 5시 순자는 파괴된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정리도 하지 못한 상태였죠. 깨진 김치독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말라붙은 김치 국물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민호를 키웠고 은지를 며느리로 맞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순자는 다시 한번 민호의 유품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창고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민호의 짐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상무 패거리들도 여기까진 뒤지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상자를 열자 민호의 노트가 나왔습니다. 회사 업무 노트였어요. 순자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엄마가 이걸 보신다면 저는 이미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30일 후 자동 전송. 결정적 증거. 30일 후 순자는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내일이었어요. 4월 20일이 정확히 30일째였죠. 4월 19일 목요일 오전. 순자는 민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책상, 의자,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죠.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순자의 마음처럼 처량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일기장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일기장이었죠. 순자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5월 8일. 아빠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많이 우셨다. 나는 이제 엄마를 지켜야 한다. 아빠가 그러셨으니까. 20살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순자의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어요. 그 어린 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엄마가 김치 가게를 시작했다. 나도 도와드려야지.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게 마음 아프다. 순자는 기억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는 걸 도와줬죠. 대학 다니면서도 말이에요. 또 다른 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은지를 만났다. 착한 사람이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다. 엄마께 효도할 수 있는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항상 엄마를 생각했는데 정작 엄마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순자는 남편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군용 나침반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나침반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침반은 언제나 제 길을 가리켜.
아무리 어둡고 험해도 방향을 잃지 않지. 순자는 나침반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민호가 왜 이 나침반에 증거를 숨겼는지를. 아버지처럼 아들도 정의의 길을 가려 했던 거예요. 저녁 8시 병원 은지의 병실. 은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죠.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은지야, 민호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은지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미안해. 내가 민호를 지키지 못해서, 너까지 다치게 해서.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은 자랑스럽게 떠났을 거예요.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요. 순자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둘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울었어요. 밤 10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남편, 민호, 그리고 자신.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순자는 사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야. 내가 너무 나약했어. 포기하려고 했어. 그때 순자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대리였어요.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 내부에서 또 다른 증거를 찾았어요. 내일 만나요. 순자의 가슴에 다시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4월 20일 금요일 새벽 4시. 순자는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남긴 메모의 그날이었어요. 30일째 되는 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죠. 정확히 새벽 4시 순자의 이메일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민호였어요. 자동 발송 설정을 해놨던 거죠. 제목은 엄마에게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엄마, 이 메일을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죠.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세요. 최상무와 회사 회장의 대화 영상이에요. 제가 몰래 촬영한 거예요. 이걸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최상무와 한성건설 회장이 나왔습니다. 호텔 룸이었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 과장 처리는 어떻게 됐나? 오늘 밤 끝냅니다. 보일러 사고로 위장할 겁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걱정 마십시오.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살인을 모의하는 장면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3월 21일, 민호가 죽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그 부실공사 서류들은 다 없앴습니다. 정 과장이 가진 것만 회수하면 됩니다. 좋아. 이번 아파트 프로젝트로 우리가 벌 돈이 얼만데. 1,000억이 넘어. 정 과장 하나 때문에 날릴 순 없지.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결정적 증거를. 민호의 메일은 계속됐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여러 곳에 동시 발송되도록 설정했어요. 언론사, 검찰청, 시민단체. 30곳이 넘어요. 이제 그들은 끝났어요. 엄마가 안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개되도록 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엄마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오전 6시 순자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하나를 받자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호 씨 어머님이신가요? 방금 저희 방송국에 영상이 도착했는데.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곧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였죠. 김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대박이에요. 회사가 지금 난리예요. 검찰이 들이닥쳤어요. 김대리의 얼굴에는 흥분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도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오전 9시 순자는 TV를 켰습니다. 모든 뉴스가 한성건설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 한성건설 회장과 최상무가 직원 살해를 모의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부실 공사를 은폐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제거하기로 합의하는 모습이 화면에 최상무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순자는 민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해냈어. 내가 이겼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을 보니 시장 상인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떡집 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겁쟁이였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영웅이었네요. 우리가 몰라봤어요. 순자는 그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민호의 정의를 알게 됐으니까요. 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검찰청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손에는 민호의 영정 사진과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은지가 목발을 짚고 함께 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시장 상인들도 뒤따랐습니다. 검찰청 계단을 오르는 순자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어요.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죠. 정민호 어머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순자는 멈춰서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제 아들은 비겁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죠. 검사실에서 순자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USB, 음성 파일, 영상, CCTV 자료, 그리고 민호가 남긴 모든 기록들이었어요. 검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상무와 회장은 이미 구속됐고 추가 공범들도 수사 중입니다. 검사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아드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천가구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한성건설 본사 앞 거대한 건물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거짓의 빛이었죠.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들이 하나둘 연행되고 있었어요. 순자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가 매일 출근했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아들은 양심과 싸웠고 결국 정의를 선택했죠. 김대리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요. 선배님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김대리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죽음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저녁이 되자 민호가 죽었던 모텔 자리에 갔습니다. 이제는 공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곳에 꽃을 놓았어요. 흰 국화였죠.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편히 쉬어. 은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회복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정의를 영원히 기억할게요. 순자는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곳을 떠났어요. 4월 21일 토요일 오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상무와 회장이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부실 공사를 은폐하고 이를 고발하려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장 상인들, 민호의 동료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최상무가 순자를 보려 고개를 돌렸지만 순자는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를 볼 가치도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손자가 그 아파트에 들어갈 뻔했어요. 아드님 덕분에 살았어요.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민호가 싸운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젊은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그 아파트 계약할 뻔했어요. 정민호 과장님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후 4시 순자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가게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요. 가게 다시 지어요. 더 크고 좋게.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치독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새로운 선반을 들여놨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순자의 가족이었죠. 저녁이 되자 가게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비록 예전만 못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순자는 민호의 사진을 새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아들아, 엄마가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밤 9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한성건설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전국이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동시에 민호를 영웅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 정민호 과장의 용기 있는 고발로 수천 명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진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과 민호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람 다 정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나라를 위해, 아들은 시민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죠. 순자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민호도 이 나침반처럼 끝까지 올바른 길을 갔던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어머님, 내일 병원에서 퇴원해요.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집으로 와. 같이 살자. 네, 어머님. 가족이니까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그래요. 아직 가족이 있었어요. 민호는 떠났지만 은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있었죠. 순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민호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아들의 정의도 영원히 빛날 거예요. 5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이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을 듣기 위해서였죠. 순자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은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재판장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긴장감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어서시오. 최상무와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2달 동안의 구속으로 그들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특히 최상무의 머리는 반쯤 새하얗게 변해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상무는 살인죄,
살인미수죄, 업무상 배임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무기징역이라니. 최상무의 다리가 풀렸어요.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피고인 한성건설 회장은 살인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5년에 처한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도 민호가 돌아오지는 않으니까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은 점 수천 명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고 정민호 씨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더 큰 비극이 일어났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순자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 납골당. 순자와 은지 그리고 김대리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5월이었어요. 민호의 유골함 앞에는 이미 많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거였죠. 유골함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인 정민호. 김대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님, 그들이 벌을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은지가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정의를 평생 기억할게요. 순자는 아들의 유골함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6시 시장. 순자의 가게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네 김치라는 간판이 크게 달려 있었어요. 개업식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청에서도 사람들이 나왔고 민호의 회사 동료들도 왔어요. 심지어 그동안 민호의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도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민호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순자는 모두에게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민호가 좋아했던 배추김치였어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아주머니, 저 정민호 선배님 때문에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니? 검사가 되기로요. 선배님처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자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밤 9시 순자의 집. 은지와 순자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한성건설 부실공사 아파트 철거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위험한 건물이 사라지는 거였죠. 어머님, 내일 병원 가실래요? 재활 치료받는 날이에요. 그래, 같이 가자. 이제 많이 나아졌지? 은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못 버텼을 거예요. 순자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서로 있어서 다행이야. 창밖에서 새벽 전화가 온 지 정확히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전화로 모든 게 시작됐죠. 아들을 잃은 아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민호가 남긴 건 죽음이 아니라 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것을요. 순자는 거실로 나와 민호의 상패를 바라봤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보낸 의로운 시민상이었어요. 금빛으로 빛나는 상패에는 민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은지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민호가 지킨 생명들이었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떠난 자리는 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정의는 더 크다고. 이제 순자는 그 유산을 이어가며 살아갈 거예요.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고 정직하게.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민호가 좋아했던 보름달. 순자는 달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의 길을 이어가게. 사랑해, 영원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호 과장님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부산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아파트도 한성건설이 지었는데 정민호 과장님 덕분에 부실 공사를 발견했습니다. 500가구가 살 뻔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호가 구한 생명이 또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어머님, 저희가 작은 성이라도 표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사신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의 정의가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었어요. 3월 21일 토요일 오전. 민호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일찍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사람들 많이 올까요? 그럴 거야. 민호 일주기니까. 은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다리에 약간의 불편함이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민호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죠. 오전 10시 납골당.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민호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민호 때문에 목숨을 구한 시민들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납골당 추모실을 가득 채웠어요. 김대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과장이 된 그가 말했어요. 1년 전 오늘 우리는 영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섰어요. 제 손자 가족 12명이 그 아파트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정민호 과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우리 딸네 가족도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순자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구한 생명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아들이 떠났지만 그가 남긴 선물은 이토록 컸습니다. 은지가 유골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자도 아들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호의 사진이 보였어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오후 2시 민호네 김치가게에 일주기 추모식을 마치고 모두가 가게로 왔습니다. 순자와 은지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수육, 그리고 민호가 좋아했던 잡채까지. 벽에는 민호의 사진과 함께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민호 의인 추모 장학회라는 현판이었어요. 시민들이 모금해서 만든 장학재단이었죠. 어머님, 벌써 2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떡집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뿌듯했어요. 민호의 이름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니.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연락했던 그 대학생이었어요. 어머님, 저 사법고시 최종 합격했어요.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민호 형님처럼 정의를 지키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순자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순자의 집. 은지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부실공사 감시 프로젝트 자료였어요. 어머님, 이번에 또 부실공사를 발견했어요. 민호가 남긴 자료 덕분이에요. 그래, 민호가 하늘에서 도와주는구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조사 방법을 따라하니까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이번엔 미리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며느리를 대견하게 봤습니다. 은지는 민호가 못다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밤 9시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월 21일 민호가 떠난 지 1년. 오늘은 슬프지 않았다. 민호가 구한 사람들을 보니 자랑스러웠다. 은지가 민호의 일을 이어가고 있다. 민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민호 어머님, 저는 민호님이 구해준 아파트에 살 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민호로 지었습니다. 은인의 이름을 따서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반짝거렸어요. 순자는 그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보고 있니? 내가 지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은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남편이 조사했던 또 다른 현장 가볼래요? 아직 확인 안 한 곳이 있대요. 그래, 같이 가자. 민호가 남긴 일은 우리가 끝내야지.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떠났지만 영원히 살아있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의 이름을 이어받은 아이들 속에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전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민호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민호님 일주기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민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민호의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아, 내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질 거야. 내가 왜 싸웠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은지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민호를 기억하는 한 민호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있는 한 민호는 죽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민호가 지킨 이 세상에서 그의 정의를 이어가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민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